네, 그러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박현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게 주말에 좀 더 옷을 맞춰서 입어서 되게 보기 좋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대표님께서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저도 같이 이제 들어봤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정말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과 대입 전체 고입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2022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이하가 되겠죠. 그런데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온 것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익히 들어왔던 바로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교 학점제가 어떤 것인지 잠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앞으로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라는 것은요, 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 이수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 이수한 누적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이 되었을 때 졸업을 인정받는 것이 고교학점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짤막한 두 문장으로 고교학점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앞쪽은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기 전에 고등학교의 모습이고 이 뒤쪽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후에 고등학교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교육 과정입니다. 자, 과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과거는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 2학년 1반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2학년 1반 시간표가 나올 거고 2학년 1반에 배정된 교사에 의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동일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사 중심의 일적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어요. 위에 볼게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아이들은 내가 어떤 고등학교 2학년 1반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학년 1반 학급별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수 자원이죠.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교수 자원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나의 교수 자원이죠.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요,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의 선생님 당연히 나의 교수. 그런데 때에 따라서 나는 이런 수업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그런 수업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타 학교에도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타 학교에도 없고 온라인에도 없더라. 그러면 학교 밖 전문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대학 교수죠. 대학 교수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중학교 3학년 이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교수 자원이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이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가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뒷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공간이죠. 과거에는 학습 공간이 우리 아이가 2학년 1반이죠. 그러면 2학년 1반이 바로 나의 학습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별 시간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어디든 찾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 수업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바로 고교 체제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교 다양화가 서열화를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인데요.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나의 경쟁력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올해 고등학교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경기도 화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린아이가 화성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서울대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서울 어떻습니까? 얘는 화성고 출신이구나. 화성고는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배출되는 고등학교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죠. 평가하게 됐죠. 그래서 저를 평가했을 때 화성고등학교는 이 정도 수준인데 저를 평가하니까 이 수준을 넘어놨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평가했을 때 화성고등학교 기준은 여기인데 내가 조금 아래에 있더라. 저는 어떠한 잠재력이 있어도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평가하니까 화성고등학교 수준하고 똑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다른 어떤 아이가 원서 냈는지에 따라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가 나의 경쟁력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어떠냐 볼게요. 내가 입학한 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교 밖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나의 경쟁력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따라서 내 경쟁력은 내 스스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전제의 특징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교원인데 이 부분은 워낙 이 장표 하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화성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성고등학교는 이제 2012 개정 교육 완전한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입학을 합니다. 그렇다면 화성고등학교는 본인의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다양한 과목을 원하는 과목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만큼 최대한 개설하는 거죠. 그런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되어 있고 교수도 있죠. 아무리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에서 학교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본인의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두 학교가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더라.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찾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바로 교실 온닷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듣는 것은 교실 온닷을 통해서 듣는 것만 하는 겁니다. 단지 대구, 인천, 광주, 경남은 교실 온닷이 아니라 온라인 고등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미 광주 온라인 고등학교를 이미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여기에서 보통 교과, 전문 교과 및 고시 이후의 과목까지 모두 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컴퓨터 공학자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고 싶어요. 입학한 고등학교에는 프로그래밍 수업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학교는 어떤가 찾아봤는데 그 학교도 없더라. 그런데 온라인 고등학교 찾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프로그래밍 동일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입학한 화성학교에 분명히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너무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수업을 듣고 싶지 않아. 교실 온 수업을 듣고 싶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직접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업이 고등학교, 우리 학교나 옆에 학교 여기에도 없더라. 그렇다면 지역사회, 이것이 바로 학교 밖 전문가들이죠. 내가 찾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전문대 수업을 찾아 들을 수 있을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4년제 대학 겁니다. 그런데 뭐 다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각 교육청들이 각 지역 교육청들이 대학과 MOU 맺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가 있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학과 MOU를 맺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네, 그래서 모든
MOU 다 맺었지만 가장 먼저 한 순서대로 3개만 적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 것이 2018년도에 강원도 교육 상지대하고 프로그래밍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고 싶다, 상지대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여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있습니다. 내가 옆에 학교 가야 됩니까? 내가 상지대에 가야 됩니까? 이것이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학교, 타 학교라는 것은요, 교사들 간의 이동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학 같은 경우 교육청과 MOU를 맺어놨으면은 교육청 사이트에 지정된 사이트에 그 대학 교수의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온라인 통해서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강연 들으면 무조건 기록이 되느냐? 아닙니다. 평가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교수 자원이다라는 겁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이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럼 내신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내신. 자,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들었어요. 친구는 옆에 학교에서 수업 들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 들었고 또 다른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현행 4학년까지는 석차 9등급이 존재하지만 3이하는 등급이 존재하죠. 이것은 이제 다들 아실 거고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학교 온라인, 이 대학에서 수업 들은 거 석차 5등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요? 듣는 것이 다르고 평가 방식이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신은 성취도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올해 중학교 3학년 이하는 성취도 평가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들은 과목에 한해서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차 5등급이 병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쪽에서 내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그걸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고교학점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왔다 그랬죠. 그럼 2022 개정교육과정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크게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일반 진로 융합으로 다시 세분화가 되었죠. 이 공통과목은 어느 지역에 있던 어느 고등학교든 때 배우는 소양 과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통해서 고등학생으로 과체할 소양을 충분히 갈고 닦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2년에 이 3개의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모두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관련된 꿈 과목이에요. 그 중에서 일반 선택은 진로와 융합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진로 선택은 내 꿈에 대해서 심학습하는 것이고요. 융합 선택은 적용해보는 과목이다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2020 개정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그림은 있다라는. 자, 2020 교육과정의 정신이 여기서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통과목. 자, 공통과목이라면 당연히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일 겁니다. 그런데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가 별도로 개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인데요. 자,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선행교육과 조기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목이 영어와 수학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아이들마다 영어 격차는 대단히 벌어져 있죠. 그런데 공터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 공통 영어로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 고등학교 1학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실력자들을 위해서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를 별도로 개발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아이는 공통이 아니라 기본으로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니라 공통으로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시작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되겠죠. 자, 3년 후에 아이들이 대학에 원서를 냅니다. 어떤 아이는 공통으로 했고 어떤 아이는 뭐로 했습니까? 기본으로 했어요. 그럼 평가 방식이 다를 거다라는 거죠. 얘는 기본으로 시작한 아이고 얘는 공통으로 시작한 아이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눈길이 더 갈까요? 기본일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올해 중학교 3학년 이하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공통이 아니라 수학과 영어만큼은 기본으로 할 수 있게끔 해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서 이해하시고 뒤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게 왜 또 넘어갈까요? 공통과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소양 과목이고요. 또 선택 과목, 융합, 이 셋 모두가 꿈과 관련된 과목인데 그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영역에 있는 것이고, 진로 선택은 내 꿈에 대해서 심학습하고 융합 선택은 응용, 활용,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공통 과목 수학과 영어는 공통과 기본으로 나눠져 있어서 기본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갖춰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영어니까 영어를 갖다 쭉 보면은, 자, 이거는 소양 과목이죠. 자,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그런 학문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진로와 융합은 보시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실생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육 과정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어 교육 과정이 도대체 청론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진행을 하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교육과정의 영어 학습 총론입니다. 자, 영어의 경우는 현행은 2001호 개정 교육과정이죠. 2001호 개정 교육과정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우리들이 줄에 말했던 바로 4스킬, 4대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해와 표현 2개 영역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4스킬이 필요 없느냐라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그 반대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뭘까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고 읽을 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표현이라는 건 뭘까요? 말하고 쓰는 것이 표현이죠. 결국 4스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개 영역으로 개선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님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영어 교육을 잘 시켜요. 근데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내신에 신경 쓰느라고 영어의 학습 가장 뭐라고요? 문법이죠. %를 잡고 가면서 나머지 우리 아이가 듣기가 부족해 리스닝을 추가하는 것이고, 라이팅이 부족해 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이상하게 공부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입이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표현 2가지로 개선, 4대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바로 여기에 맞춰서 모든 교육이 진행이 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럼 봐볼까요? 이것을 교과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보면은 중학교 유형 공통 영어를 통해서 기초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서 진로 선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융합 생활 영어회화, 미디어, 세계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물론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2개 영역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위해서는 자, 진로 선택과 이해할 수 있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것은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저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님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전체 살펴봤으니 이제 수능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 저는 강의를 할 때 많이 몇 그냥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볼까요? 자, 보통 교과가 있다 그랬죠? 보통 교과 뭐가 있습니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 그랬죠? 자,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소양 과목이라 그랬죠? 자, 선택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배우는 것인데 일반 진로 융합이 있고 이 세선 모두가 꿈 과목이다라고 말합니다. 선택 진로와 융합 누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 학문의 영역이다. 또 진로는 꿈에 대해서 심화하고 융합은 이 심학습한 것을 응용, 활용, 적용하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자, 이것이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 정부는 수능과 연계시킬 때 어떻게 연계시켰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소양 과목 일부 과목 수능과 연계를 시켰고, 그다음에 꿈 과목 중에서 누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 이 학문의 영역인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을 수능으로 연계시켰습니다. 이 두 부류가 바로 수능 연계 과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 과목들은 좀 전에 훑어보고 넘어왔던 것이죠. 자, 그 중에서 노랗게 색칠된 것이 수능 연계 과목입니다. 봐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공통 과목, 즉 소양 과목은 한국사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사는 큰 의미가 없죠. 어떤 대학은 자연은 4등급까지, 인문은 3등급까지, 어떤 대학은 인문 자연 관계없이 4등급까지, 어떤 대학은 5등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고, 어떤 대학은 응시만 하면 만점 주고, 어떤 대학은 한국사 반영조차도 안 하니 이것은 수능 과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교양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바로 수능 과목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국어 이 세 과목이 모두 수능 과목입니다. 합법과 언어, 문학, 독서와 작문, 이것이 바로 문이과 구별 없는 수능 과목이죠. 수학을 봐볼까요? 대수, 미적, 원, 확률과 통계, 이것이 수능 과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죠. 원래 미적분은 미적분 1이 있고 미적분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적분 2는 이과 수학이고 미적분 1은 인문계열 수학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수학인 미적분 2는 수능에서 배제가 되고 인문수학인 미적분 1이 수능으로 들어왔죠. 확률과 통계라는 것은 인문수학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대수,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수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문수학이잖아요. 한마디로 수학이 문이과 구별 없이 하나로 통일이 됐는데 이과 쪽으로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문과 쪽으로 통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영어 1, 2가 절대평가로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수능에서 모두 다 배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올해 중3 이하는 문이과 구별 없는 하나로 된 통합 수능을 치른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문과 쪽으로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들 언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이죠? 의대 2,000명 느리네 만에, 그죠? 굉장히 좀 치열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미적분 2가 안 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인문계열로 가고, 공부 좀 수학 좀 잘하는 아이들은 자연계열로 가서 취업 좀 높아지고 막 이 엄청난 그런 현재 입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해 중3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학에서 이런 수능을 가지고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누구나 다 압니다. 변별력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은요, 정시로 뽑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뽑아라 라는 거죠. 그럼 뽑아야 돼요. 변별력은 없는데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뽑느냐? 수능에다가 뭔가가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 뭔가가 들어가는데 그 뭔가가 너무나 궁금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서울대가 워낙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가 이미 작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정시입니다. 자, 지역균형 선발, 지규는요 수능 60점에 교과 40점으로 선발을 됐고요. 일반은 수능 80점에 교과 20점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과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라면 당연히 내신하고 연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과는
내신이 아닙니다. 봐볼까요? 자, 교과 평가 어떻게 하느냐?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점수를 줘서 그 조합에 따라서 점수를 주겠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게 내신이라면 각 고등학교 내신 1등급까지는 몇 점 주고 1.5등급 몇 점, 2등까지 몇 점 주고 점수 줘버리면 그냥 끝나요. 왜 월급 줘가면서 2명을 더 뽑아가지고 왜 평가하게끔 할까요? 이것은 내신이 아니다는 소리죠. 그럼 뭐냐?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너가 우리 학과와 관련된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이 과목의 성취도가 어떻고 그리고 너를 가리킨 선생님이 세특에서 너를 어떻게 평가해놨는지 이 세 부분을 평가해서 A, B, C 점수를 줘서 두 사람의 조합을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신이 아니라 서류다라는 겁니다. 학종이 있죠. 이미 서울대는 작년부터 정시에 학종이 도입됐습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하자마자 고대도 연이어서 발표했죠.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시도 뭘 해야 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정시도 뭐가 중요해요? 내 진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올해 중학교 3학년은요, 이런 수능이에요. 이런 수능. 이런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통합된 수능이죠. 변별력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서류가 들어가겠죠? 그럼 내 정시, 수시, 관계없이 내 진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입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대가 또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파랗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건 현행이 있죠. 자, 근데 올해 중학교 3학년 이한 2028학년도는요. 정시를 현재 40에서 축소하겠다. 그래서 수시를 80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울대가 발표했고요.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에서 수능 80점, 교과 20점을 수능 60점, 교과 40점으로 이렇게 확대하겠다. 그리고 두 사람이 평가해서 A, B, C 3단계로 평가해서 조합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7개 단계로 세분화하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A,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D 7단계로 세분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합해서 점수를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학교 3학년 이하는 서울대 갈 때 수시 100% 학종이죠. 정시, 수능은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서울대 갈 아이들은 동점이겠죠. 이제는 결국 정시도 학생부에서 붙고 떨어진다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는요 아이들이 본인의 꿈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충분히 그것을 한번 지도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진로를 선정해서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문이과 통합된 수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대입니다. 기존의 의대는 어떻습니까? 자연계열 동무대예요. 인문계열 아이들이 엄두도 못 냈어요. 하지만 인문계열 아이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의대가 있어요. 바로 이 두 개의 의대입니다. 고신대, 순천향대입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동시에 경쟁해서 절대 자연계열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고 인문계열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바로 이 두 개대입니다. 근데 이 두 개대 빼고는 무조건 자연계열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학교 3학년 이하는 어떻습니까?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자, 이 검게 진하게 된 거, 바로 이게 통합수능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문과 수능이 있죠. 우린 이걸 아셔야 되겠죠. 문과 아이들 중에서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미적분 2를 못해서 이과로 진출은 못해도 자기네들 수능은 진짜 고득점 나와요. 정말 잘하거든요. 이제 자연계열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아요. 인문계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왜요? 자기네들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등하게 이제 경쟁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문과 성향이기 때문에 의대 의학계열 못 간다. 아닙니다. 누구든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보라색은 꼭 좀 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이제 의대를 진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뒤에서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의대 가려면 영어 못하면 의대 가봤자 크게 성공을 잘 못합니다. 크게 성공을 못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의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의사가 되는 방법이죠. 대부분 이걸 띄워놓은 이유는요. 아니 요새 의사들은 자연계열, 이과, 수학 앞에 있는 이 미적분 2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의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적분 2를 이제 안 하고 가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겠느냐, 배를 찢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가장 걱정거리가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대는요, 이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미적분 2는 공대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대생들에게는 절대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문이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적분 2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의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가 짚어보면은 수학은 고등학교에서 끝난다.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볼까요? 자, 는 예과와 본과가 있습니다. 예과는 의예과를 예과를 하고요, 의학과를 본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과 2년 동안 의학을 배우기 위해서 기초화학, 생물, 교양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본과에 가면 4년 동안 이제 의학 지식을 배우는데 1학년 때는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2학년 때는 임상적인 내용과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학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때는 각 과를 다니면서 실습해요. 우리는 이것을 PK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4학년이 졸업이 되고 그 의사 국가고시 합격이 되면은 일반의가 되는 거죠. 일반의는 바로 GP하고 M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의가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되면 의원이 되는 것이죠. 전문의가 아닌 의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의에서 전문의까지 가기 위해서 인턴을 거치기 시작합니다. 인턴은 1년을 합니다. 1년 동안 2에서 4주씩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배우면서 이때 1년 내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레지던트 4년을 거쳐서 이 결정한 과에 대해서 심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문의 시험에서 합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대에 바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의대에 바로 못 갔어요. 그러면 의전을 가도 됩니다. 의전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의과대. 자, 거기에서 다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차의과대에 입학을 해서 의전에 입학하면은 바로 예과 없이 본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의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런데 나는 차의과대학 싫어, 차의과대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에서 편입을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편입시험에서 합격하면 바로 본과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편입이, 의대 편입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 바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데 질병까지 배우는 것으로 끝나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수학은 고등학교에 끝내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미적분, 원가, 학통,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의학 공부는, 수학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작년 8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는 누구든 의대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어요. 왜 저거 분명히 갈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할까? 그런데 언론에서 드디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보도한 게 한국경제. 거기에서 이제 누구나 다 의대 갈 수 있다라고 보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것을 좀 정부는 꺼리는 것 같아요. 왜요? 의대한다고 전부 다 재수, 삼수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지금 뭐가 있어요? 참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보조를 맞춰서. 누구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이때 예과 때 이거 이외에 수학 배우지 않겠느냐? 한번 봐볼까요? 예과 2년 동안 주로 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보니까 인문학적 소양과 기초의학과 자연과 연구 역량을 배우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이겁니다. 이거요. 기초화학, 생물, 교양,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과에서 필요한 것은 생명과학, 화학, 인문학 이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토플과 수학은 사고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미적분, 원가, 확률과 통계면 다 충족이 된다. 나머지는 이것인데, 왜냐? 의예과의 원서 비율은 약 60%고 의학과는 원서 비율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면 전문의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전문의까지 간다면 영어는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신 산출 방식이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원장님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여기 교과 이것이 서울대는 내신으로 안 뽑기 때문에 뭐 서류이지만 다른 대학은 이것이 교과가 서류가 아니라 진짜 내신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셨나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제가 창녕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1년에 2번씩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식사하면서 여쭤봤어요. 서울대는 이게 내신 교과 선발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반영하지만 연세대부터는 진짜 내신이면은 내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내신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요. 한번 지금부터 봐볼게요.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자, 공통과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소양 과목이고 일부가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고2에서 고3 2년 동안 학습하는 것이고 일반 진로 융합이 있고요. 일반은 꿈 과목이면서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부 수능 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진로 선택은 진로 심화를 하는 거고 융합 선택은 응용, 활용,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 2, 3학년의 내신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성취도가 기본 베이스고 여기에다가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차 5등급이 병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하고 과학은 융합 선택의 사회과학은 석차 등급 없이 성취도만 있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과 2, 3학년 때 배우는 전체인데요. 이 중에서 노랗게 된 것은 수능 과목이고, 자, 여기에 있는 이렇게 박스 친 것은 어떤 과목이라고요? 내신을 평가할 때 성취도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취도와 석차 5등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하는 수능 과목인 일반 선택의 석차 9등급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진로 선택은 성취도만 있는데 이제 올해 중3 아이들은 이것 빼고 3학년 때까지 배우는 모든 게 전부 다 석차 5등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이 강화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것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습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중3 이하가 학습하는 내신 평가 방식이죠. 한번 봐볼게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4% 1등급, 11% 2등급, 23% 3등급, 그다음에 40%가 4등급이죠. 그런데 올해 중3은 1등급이 10%까지 있죠. 기존에 2등급이 거의 다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4등급 중간 아래까지가 모두 2등급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1등급의 10%는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지역에 있는 그 대학에서 내신 가지고 뽑는 그 선발 인원이 있을 거고 전국 고등학교에서 내신 10% 아이들만 딱 모아놓으면 그 10%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내신 선발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일반고 다닐 때 일반고에서 아이가 내신이에요. 내신이 4등급이에요. 그럼 공부 잘해요,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할 때. 공부 못한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런데요, 이제는 올해 중3 이하는 걔들이 다 2등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2등급이 넘치고 넘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바로 이런 것.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인원이 많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현재 대학에서 아이들을 내신 가지고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바로 이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선발합니다. 똑같은 일반고라고 칠게요.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신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반고인데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내신 잘 받을 거예요. 공부 좀 한다면. 맞죠? 그런데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내신 손해보느냐? 아닙니다. 이 표준 편차가 있으면 표준 점수를 만들고 표준 점수를 만들면은 그 학교 내신은 상승이 돼버립니다. 근데 내신 따기 쉬웠던 그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표준 점수 만들어내서 비교 점수를 해버리면 내신이 하락이 돼요. 그래서 내신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선발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이 표준 편차는 내신을 바라보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 아이다 이 말입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데 올해 중3 이하는 내신도 이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준 편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대학에서 내신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우리 아이들의 내신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단, 즉 평가 요소로서 활용되지는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석차 5등급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외국은 전부 다 학교 추천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빨리 넘어갈게요. 예를 또 돋궈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진짜 내신이 들어간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 인천에 있는 대학교 전부 다 1등급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 동점이니까 수능 가지고 다 뽑아야 된다. 근데 수능은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정시도 학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들을 어머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영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입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어차피 수시 정시가 있을 거예요. 맞죠? 수시 정시가 있습니다. 근데 수시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요, 당연히 학종과 교과가 있겠죠. 근데 교과는 일부라고 적어놨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내신 가지고 못 뽑습니다. 근데 교과로 뽑는 대학이 있겠죠. 듣도 보도 못한 대학교, 듣보대들, 그죠? 그 대학은 아이들만 오면 다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아까 보니까 저출산 대책도 뭐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0.72명이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위만 오면 무조건 뽑기 때문에 그런 듣보대들은 그냥 내신 하나 내세워서 무조건 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몰리는 그런 대학은 교과 전형은 불가능하다. 그럼 학종이 되겠죠. 논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굉장히 제약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는 대표 전형이 학종이 될 거고, 정시는요, 당연히 수능인데 변별력이 없더라, 문이과 통합이라서. 그러면 여기에 학생부가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수시 정시 전체를 봤을 때 무슨 관리가 핵심입니까? 학생부 관리가 핵심이 될 거다. 맞죠? 학생부 관리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생부 관리하는 것은 뭘 관리하는 겁니까? 교과와 비교과를 관리하는 것이 학생부 관리죠. 근데 교과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등급간 범위가 너무나 크고 대학에서 내신을 살필 수 있는 표준 편차를 가려놨기 때문에 그 내신은 쓸모없는 내신으로 바뀌어버렸고, 결국은 비교과 관리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비교과를 잘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학교가 누구냐? 제가 고등학교에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수많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매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상담 때문에. 그런데 특목고를 뒤집을 수 있는 일반고 학생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특목고, 자사고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은 보내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특목고 자사고 입학했을 때 목표 내신은 2등급 이내를 목표로 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2등급이라고 해봤자 지금 기준 4등급이에요. 자, 그리고 수능 준비는 문이과 통합이니까 이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 일반고 가면요, 내신 1등급 이내를 기준으로 해라, 지금 기준 2등급이에요. 그리고 수능은 일반고 가든 특목고 가든 문이과 통합이니까 이것 일반고 간다 그래도 수능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 둘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으로 남는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하는 고등학교가 이 학교다, 특목고 이 학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목고 아이들 100% 다 못 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일반고 갔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지금의 2등급이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왜 가면 좋은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 상위 30개 고등학교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낙생고, 일반고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목고, 자사고죠. 와, 낙생고 대단하네, 첫 번째 장에 있네 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볼까요?
수시가 2명이고 정시가 25명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수생들이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셨나요? 정시는 재수생 겁니다. 특히 서울대 이해가셨나요? 정시 재수생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수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시가 굉장히 많죠. 이 학교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영인 외대부고 수시가 더 많은데 왜 빨갛게 안 해놨습니까? 빨갛게 안 해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보낸 고등학교가 영인 외대부고입니다. 그 다음에 대원외고고 하나고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생고는 못하는 고등학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놨고 보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볼게요. 그 다음에 한영외고 잘하고 있죠. 단대부고 11등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이제 재수생이 합류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명덕외고 정시 1명이에요. 전부 수시로 왔어요. 정말 잘하는 학교다 이 말입니다. 민사고 정시 0명이에요. 전부 다 민사고 수시로 다 갔죠. 이 말은 민사고 대박이다. 나머지 애들은 유학 간 거예요. 다음에 한민고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일반고인데요. 수시 정시 6명이고 수시가 15명이에요. 일반고 중에 대빵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고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예요. 한민고는 국방부에서 세운 고등학교죠. 왜냐하면 군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발령지에 따라서 거의 2, 3년에 한 번씩 학교를 다 옮겨야 돼요.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경기도 파주에 세운 거예요. 군 자녀들을 위해서. 한민고등학교죠. 그래서 군 자녀 70% 정도 뽑고 나머지는 경기도 아이들, 일반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파주 산골에 있어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지방에 다 있기 때문에 케어 자체가 불가능해요. 학교에서 모든 걸 합니다. 어떤 한 학생이 난 이걸 하고 싶어요. 그 한 학생을 위해서 그것을 해줍니다. 그것이 한민고등학교예요. 일반고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민고는 우리가 염두해보고 지켜봐야 될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정시를 빼고 봤을 때 전부 다 특목고 자사고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2024학년도에 있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신 불이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특목고 자사고가 상위권에 다 차지하고 들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중학교 3학년 이하는요. 내신 불이익이 없잖아요. 특목고 자사고도. 내신의 석차 5등급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요. 내신 자체가. 특목고 자사고 내신 불이익이 다 사라진 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결과를 내는데 내신 불이익이 없으면 무조건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특목고 자사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외고 국제고는요. 동일한 전형 방법입니다. 1단계 영어 내신을 가지고 160점 맞추고 미인정 감점시켜서 2단계로 넘깁니다. 영어 내신은 중2, 중3의 성취도 평가를 활용하고요. 근데 동점자가 있을 때는 국어, 사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영어, 국어, 사회는 A를 맞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영어 내신만 보죠. 그런데 전부 다 동점이에요. 2단계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전부 동점이라서. 그럴 때는 3학년 2학기 국어를 먼저 보고 B 있으면 떨어뜨리고 없으면 다시 3학년 2학기 사회 B 있으면 떨어뜨리고 아니면 또 다시 3학년 1학기 국어,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사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원서 낸 아이가 전원 다 올 A야. 그러면 전원 다 2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갔을 때는 학생부 자소서 이것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죠.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외고하고 국제고 교육과정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고에서 국제고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가 있고 국제고에서 외고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외고 교장 선생님 국제고 교육과정 도입하겠다. 거의 대부분 도입하겠다예요. 근데 국제고 선생님은 국제고에서는 외고 교육과정 도입 안 하겠다. 더 많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외고가 대입 실적이 더 좋지만 진짜 머리 좋은 아이들은 외고 안 가고 국제고로 가죠. 그래서 외고는 국제고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고 여하튼 뭐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사고입니다. 전국 모집 자사고라는 건데요. 성취평가 내신으로 160점, 미인정 간점시켜서 2단계로 보냈죠. 이때는 보통 반영학기 과목은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주로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또는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까지 뭐 이렇게 반영합니다. 중요한 거 2025년부터 자유학기제로 진행이 되죠. 그렇다면 1학년 2학기 때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국 모집 자사고에서 반영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전국 모집 자사고 갈 아이들을 위해서 중학교 2025년 내년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1학년 내신 관리도 A를 맞게끔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단계 오면은 전국 모집 자사고 1단계 점수는 거의 100% 다 동점이죠. 결국은 학생부 자소서, 서류 및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국 모 자사고 내신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25%인데 자유학기제라서 내신이 없다 그러면 요 세 가지만 활용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은 어떤 학교는 전과목, 어떤 학교는 주요 과목 뭐 이렇게 반영해요.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왜 쓸모없습니까? 몇 프로 반영한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부 다 올 A면 전부 똑같은 건데 맞나요? 이게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사고 갈 때는 각 학교별로 반영 학기에 주요 과목이 A가 B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렇게 해서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2단계 왔을 때 서류 면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류 면접을 통해서 도대체 뭘 평가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번 봐볼게요. 특목고 자사고에서 아이들 평가할 때 보는 눈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학습과 두 번째 인성품성과 세 번째 기타입니다. 이 기타부터 거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뭐냐? 너가 우리 학교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우리 학교 왜 왔어? 우리 학교가 너의 꿈을 이루는데 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좀 버벅거린다 해도 전혀 떨어지는데 의미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버벅거려도 돼요,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인성품성이죠. 이것이 40점 중에서 학교별로 다르지만 10점, 15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결, 임원, 체육대회 뭐 이런 게 쭉 적어놨지만 이거 의미 없는 겁니다. 왜요? 이것들은 중학교 아이들 대부분 다 잘 평이하게 다 똑같이 거의 똑같이 기록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학폭만 없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학폭 있으면 무조건 불합격이 되겠죠. 근데 학폭만 없으면 누구든 10점에서 15점은 다 가지고 간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붙고 떨어지는 것은 자기주학습 능력 요 25에서 30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기주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들 압니다.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사에게 질문을 통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능력이 있는 아이가 자기주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죠. 근데 이 자기주학습 능력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과 능력이에요. 공부 좀 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영단어 하나도 모르는데 원서를 찾아 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읽을 수 없습니다. 공부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어머니의 노력과 원장님의 그 열정으로 얼마든지 교과 능력은 갖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버리면 아이들은 무조건 맞잖아요. 무조건 외워요. 그래서 얼마든지 갖춰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지적활동이에요. 이게 지적활동이 뭐냐? 내가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책을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액션들인 거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요? 바로 도전정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교과 능력도 갖춰졌고 이런 지적활동도 있는데 끈기가 없어. 좀 내용이 어려워. 그럼 쉽게 포기해버려. 그럼 결과물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주학습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학습 능력은 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 능력은 뭡니까? 내신이잖아요. 근데 내신은 전부 성취도 평가예요.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전치되면서부터 경쟁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갈 때쯤 되면은 1단계에서 탈락될 아이들도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과는 전부 다 성취도니까 전부 다 올 A가 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국 모집 자사고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2학년까지 세특이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얘가 영어 잘해요, 수학 잘해요 적혀 있을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
듣다가 관심이 있는 내용과 관련된 책을 통해서 추가 학습하는 이런 지적 탐구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만 세특에 잘 나타난다면 이 아이는요, 특목고 자사고에서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A를 받았습니다. A는 100점짜리도 A고 90점짜리도 A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는 이것을 딱 보고는 뭘 한다고요? 얘는 100점짜리 A다라는 환상이 잡힐 수 있어요. 세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적활동이죠. 이 지적활동을 학생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교과동아리, 독서, 교육 및 체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교과동아리 같은 경우는 가로해놨죠. 중학교에서 교과동아리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서 교무부장이라든가 교감 선생님을 했던 분들이 일반 중학교 교장이나 교감으로 왔을 때 이 동아리, 교과 동아리, 진로 동아리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왜요? 특목고 자사고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없을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하되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읽는 책을 통해서 나의 지적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담임이 얘 영어 이런 실력이 있어요, 수학 이런 실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파란색이죠. 우리 아이가요, 문화재 체험학습하고 왔습니다. 문화재 체험학습하고 와서 보고서 써내는데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한 줄 써냈습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문화재 체험학습하고 와서 내가 지금 경기도에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에 국보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자료나 책을 통해서 추가로 조사해서 보고서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달라 보입니다. 그 아이는요. 바로 이런 액션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탄에서 초등학교를 보내다가 대구 수성구로 이사간 학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야 되는데 걔는 동탄국제고를 오고 싶어 해서 그래서 수성에서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는 역사학자가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가 역사학자가 꿈인데 학생부를 보니 좀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보고 너가 역사학자가 꿈이라면 너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자,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구에 문화재, 국보 이런 것이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서 기록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해외로 반출된 것이 뭐가 있고 환수된 것이 뭐가 있는지 어렵겠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조사를 좀 해라 라고 했고 반드시 담임과 상담해서 학생부에 기록을 시켜라.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상담을 했을 때 협조적이라서 학생부에 기록을 해줬고 동탄국제고에 원서를 내서 면접을 보는데 다른 애들은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걔는 해외 반출된 문화재와 다시 환수된 문화재 그것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것만 물어보고 자기는 내보냈대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떨어졌다고 대성통곡을 했고 근데 걔가 합격이 됐고 이해가셨나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씩만 챙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전정신인데요. 이거잖아, 이 부분이요. 그 아이의 진로 희망입니다. 대학은 자기소개서가 없지만 특목고 자사고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쓸 때 분명히 이렇게 적을 겁니다. 나는 이러한 목표가 있어서 이런 꿈을 꿨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런 인물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자소서에 적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 꿈이 생명공학자라고 적었다고 칠게요. 근데 중학교 3년 동안 쭉 살펴봐도 본인 생명공학자의 생자 하나 안 보여요. 그럼 너 뭐냐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소개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밖엔 더 되나요? 아니, 그거 누구든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공학자라면 중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탐색 활동을 좀 해보고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생명공학에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고 동아리 있으면 하고 없으면 신경 쓰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담임은 여기에다가 얘는 생명공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한마디만 적어놔도 이것은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딱 보면 특목고 자사고 영윤회대 보고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봤어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볼 때 뭘 봐야 될지를 여기에 해놨습니다. 자, 2번에서 8번까지가 있어요. 보는 학생부를 살필 때 핵심을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쫙 보시면은 아주 이제 원장님이 아이들 관리할 때 수월할 겁니다. 출결은 일단 미인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돼요. 미인정이 있으면은 감점이 되니까 1단계 탈락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인정 결과,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이것이 합쳐서 3이 되면 미인정 결석 하루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3이 안 되면 어떨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창치활동은 자율활동이 있죠. 자율활동은요, 학교 교육계획에서 주체주관된 모든 것들이 기록관리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읽을 때 얘가 학교 생활을 능동적으로 했는지 그냥 마지못해 따라서 했는지 이것만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어떤 체험활동을 했을 때 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 들었잖아요. 문화재 체험학습 갔다 왔는데 내가 사는 이곳에 국보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추가로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맞나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라 이 말이죠. 동아리는요, 교과나 진로에 대한 거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으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없다면 기타 동아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역할이 드러나야 됩니다. 기타 동아리를 해도 되는데 반드시 본인의 역할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본인의 역할 없는 것은요, 동아리는 그냥 얘는 동아리 그냥 왔다 갔다 출석만 잘했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의미 없습니다. 청소만 잘하게 하게끔 하면 돼요. 진로활동은 본인의 진로 꿈에 대해서 중학생 수준에서 탐색을 좀 하고 이 탐색할 때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나가면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놓으면 좋겠다. 내신은 내가 자사고다. 주요 과목 올레이, 외고 국제고다. 그럼 뭐라고요? 영어, 국어, 사회 올레이. 이해가셨죠?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세특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중요한 거, 영어 잘한다, 수학 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은 교과서 외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추가학습했는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시고 없다면 이것을 만들어주는 그 순간 이 아이는 100점짜리 A로 탈바꿈하면서 이런 것들을 미약한 것을 덮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로 탐색, 너 꿈과 관련된 거 있어? 그거 해. 없으면 아무거나 열심히 해야 돼. 너의 역할이 드러나게끔 해라. 자, 주제 선택, 교과나 꿈에 대한 거 있어? 그거 해. 없으면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너의 역할이 드러나게끔 해라. 예술, 체육 그냥 즐겁게 놀아라. 그다음에 동아리, 교과나 진로 관련된 거 있어? 있으면 그거 해. 없다면 기타 동아리에서 너의 역할이 드러나게끔 해라.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독서는요, 전략적 독서예요. 특목고 대학은 독서란이 안 넘어가요. 근데 특목고 자석은 독서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 안 읽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몇 권 읽어야 되냐? 30권 읽어야 되냐? 40권 읽어야 되냐? 아닙니다. 전략적 독서예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체험학습 갔다 와서 이것이 궁금해. 관련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라. 그러면 그런 것이 전략적 독서예요. 이해가셨죠? 이런 독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몇 권 읽어야 된다. 많이 읽으면 붙고 적게 읽으면 떨어진다.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인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선생님이 얘 공부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이 학생의 꿈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이 두 개를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나머지 기타는요, 말 안 해도 잘 적힙니다. 얘 봉사 잘하고요, 협력 잘하고요, 책임감 있고요, 다 잘 적혀요. 이 두 가지를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고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없는 내용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면 그 아이 학생부 관리는 아주 탁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바깥에 들었는데 12시 반부터 점심을 드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고프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시 반에 끝내려고 참 무지해 쓰고 있습니다. 자, 봐볼게요. 자, 고교학점제와 글로컬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거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봐볼까요? 자, 그래서 2022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에 일부 시간을 진로 연계학기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학교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초학습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교육한 것을 가지고 초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6학년 2학기 때는 중학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중학교 교과별 학습 방법은 어때야 되고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학교 딱 들어오면 중학교 1학년 때
주로 1학년 1학기가 되겠죠. 자유학기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공부를 쭉 하다가 3학년 2학기가 되면 고교학점제가 어떤 거고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도 교육을 시켜나가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진로 집중학기가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무조건 자기 꿈을 찾아야 돼요. 이때 놓치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본인의 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을 쭉 해서 대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는 야, 대학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입시를 뺐습니다. 입시를 빼고 보니까 공통과목, 소양과목이죠. 일반 선택, 학력을 쌓는 거죠. 진로 선택, 심학습하죠. 융합 선택, 응용, 활용, 적용하죠. 입시 뺀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교육 과정만 바라본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을 갑니다. 근데 대학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지금 제가 과거에 대학 다닐 때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3월 달에 대부분 이렇게 모여서 MT를 신입생 환영회 MT를 하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고 막걸리 한 잔 맛보면서부터 머리가 알딸딸하기 시작되고 그래서 그게 막걸리가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없이 이제 계속 선배 친구들이 주는데 서로 그냥 마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수의 그룹이 형성이 되고 일러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 이렇게 부시시한 얼굴로 갔다가 점심때 되면은 MT 때 만났던 그 사람들 다시 모여가지고 무슨 또 우리가 있다고 또 같이 밥 먹으러 꼭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밥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가 되면은 선배들 쫄라가지고 족보 받고 그 족보대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머리 털고 나오면은 막걸리 한잔하고 하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가고 3학년 1학기가 되고 3학년 1학기 됐을 때 이제 전공 들어가죠. 전공 과목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족보대로 전공 과목 열심히 하고 그러다 또 이렇게 대학생활 잘 보내다가 4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취업이 걱정되죠. 도서관에 앉아서 전공은 무슨 전공? 영어, 토익 공부하고 있죠. 이것이 일반적인 대학 생활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대학에서 그 생활을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대학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대학에 당장 처한 긴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대학은 문과반, 이과반, 물론 이과가 더 많지만 우리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문이과가 반반씩 있습니다. 그런데 미적분을 안 되는 아이들이 문과를 가는 거고 미적분 좀 하는 아이들이 이과를 가는 거죠. 근데 문과 가고 싶어 가는 아이들은 소수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변호사다 하면 문과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이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수학이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문송하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취업이 안 되니까. 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중3은 수능이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이과 통합이니까. 목적이 있는 아이들은 일부 문과로 가겠지만 대다수 어디로 갈까요? 이과로 가겠죠. 그럼 각 대학은 문과반, 이과반이 있는데 문과 추락이 오겠죠. 근데 대학은 이과만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과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릴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뭐예요? 대학은 융합을 하는 겁니다. 문이과가 대학 스스로 살기 위해서 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문이과 융합을 하려니까 롤모델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문이과 융합이 없었어요. 아주 고지식하게 문이과가 아주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롤모델이 또한 대학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의 롤모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컬 대학을 선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30개를 선정하는데 작년에 10개가 됐고 올해 5개 더 추가해서 2027년에 30개를 만듭니다. 근데 그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이겁니다. 무학과 무학년 무전공입니다. 서울대가 그래서 내년에 400명을 무전공으로 뽑고요. 올해 고3이죠. 한양대는 무전공을 250명을 뽑고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 그다음에 그 성균관대가 모여서 우리는 몇 명 뽑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고요. 그 고민한다는 소리 듣고 인문대학 학장들이 항의를 하고 있고요. 항의하면 뭐합니까? 대학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그 롤모델을 형성을 하고 그러면 그 30개의 선정된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 문화가 바뀌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글로컬 대학이 안 된 대학들은 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면 일단 재정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작년에 10개 글로컬 대학이 선발이 됐는데 5년에 1,000억을 투자합니다. 정부에서 5년에 1,000억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우주항공 쪽으로 글로컬의 인정을 받았어. 근데 이 우주항공을 아이들에게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교수가 필요해. 그럼 정부 돈으로 외국 교수 섭외해서 온 거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설이 필요해. 정부 돈으로 그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밀어주는 그 글로컬 대학, 기업과도 긴밀하게 연계가 되고, 그래서 그 글로컬 대학 출신 아이들이 나중에 대기업으로 승승장구하게 쑥쑥 취업이 될 거고, 바로 이것이 바로 글로컬 대학이죠.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 되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수도 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했지만 작년에 10개 됐어요. 올해 5개 될 겁니다. 그래서 2027년에 30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글로컬 대학 30개가 어떤 대학이 될지, 그리고 이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는지 그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경상국립대도 우주항공으로 글로컬의 인정을 받았고 작년에 받았어요. 서울대도 우주항공이 있어요. 올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서울대 우주항공도 갈 수 있고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도 갈 수 있어요. 올해 중학교 3학년 어디 가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밑밥을 던져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하기 좀 그렇죠. 서울대 가야죠. 글로컬 대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대부분 우리가 집중해서 글로컬 대학을 고민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올해 기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글로컬 대학이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의 문화를 선도해 나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그 글로컬 대학을 신경 쓰셔야 되고, 나머지 학년은 우리가 참고로 계속 그 글로컬 대학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로컬 대학, 작년에 설립된 것이 이 10개, 확정된 것이 10개 대학이죠. 각각 어떤 것으로 글로컬이 됐는지를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포항공과대학이죠. 포항공대가 섰을 때 서울대 공대하고 쌍벽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대 점점점 인기가 더 높아졌죠. 당연히 서울대 공대가 인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포항공대가 글로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자원으로 엄청나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요? 우리는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 원장님은 누구를 응대해야 돼요? 그 학부모님들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시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신다면 공터가 각 지역에서 맹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